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대표님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요, 그 지금 여당의 전신이죠. 여당의 이제 공채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도 하셨고, 그다음에 삼선 의원회, 새누리당 당 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었습니다. 다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사실 저도 지난번 호남에서 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또 지난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또 떨어지고 그저 호남에서 어떻게든 한번 바꿔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잠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도 또 워낙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셨으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상당히 오랜만에 뵀는데 그때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힘든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몇 년 사이에 그 보수 우파가 탄생시킨 그런 대통령 두 분이 탄핵당하는 이런 전무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누구보다 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저희가 천천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지난 3일에 있었던 계엄에 대한 소회 그리고 왜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내었다고 보시는지 저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정말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는 사실 쿠데타나 또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하는 계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꼭 계엄을 선포를 했어야 됐는가? 그 과정,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입니다. 그 모든 정보 그리고 모든 행정, 모든 국가기관과 또 국가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다 통할하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는 뭐 저질러진 일이고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신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저희들 어떻게 압니까?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갖고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저는 좀 설명을 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외교다, 안보다, 국가 재정이다, 경제다, 사회개혁이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오면서 상당하게 말하자면 비정상적이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정상화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2년 반은 사실상 탈선한 기차가 탈선한 철로를 복구하는 2년 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철로 위를 달릴 일만 남았었는데 뭐가 그렇게도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런 조치를 했는지 저는 역사 앞에 또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이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었던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었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난 임기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년 반 동안 그 동안에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부분들을 국가의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정상화시키는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 탄핵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야권에서 벌써 뭐 20몇 명을 뭐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독단적인 뭐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는데 그래도 아주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그 개헌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보셨을 때 윤 대통령의 지난 임기 2년 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저는 이번 계엄이 누구보다도 안타까웠던 이유가 네. 지난 2년 반의 윤 대통령의 국정 네. 운영이 저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제일 첫째는 앞선 정권이 660조 대였었던 국가 부채를 그렇죠. 5년 동안에 무려 1076조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GDP 대비로 DJ 때가 2%였고 문재인 노무현 때가 10%였고 이명박 때가 3%였고 박근혜 때가 6% 올렸는데 문재인 정권 때 무려 14%를 국가 부채를 늘렸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얼굴 보지도 못한 증손주, 고손주들이 갚아야 될 돈을 땡겨다가 그렇게 포퓰리즘, 인기 영합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려대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가장 나쁜 일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런 돈을 받는 습성을 국민들에게 들여놓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돈을 뿌리지 않으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아르헨티나 아니겠습니까? 멕시코, 그리스, 많은 브라질을 포함한 선진국 문턱에 갖다 주저앉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것이 딱 우리나라에 만약에 5년 더 연기됐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 갖고 절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보지도 못한 손주들한테 돈 떠먹이고 400조를 썼다고 한다면 400조 써갖고는 생색이 안 나거든요. 500조, 700조를 써야지 생색이 나게 되는데 나는 그런 짓 못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에 3년 내년 끝까지 해가지고 3년 동안에 1.3% 올렸습니다. 14% GDP 대비 올렸었던 것을 1.3% 얼마나 국가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지 모릅니다. 사실 외교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이래로 12년 동안 사실상 모든 외교가 일본하고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에 일본 수상과 무려 13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외교 정상은 아주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바람에 지소미아 말하자면 군사 정보 교류도 다시 복원이 됐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첨단 말하자면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장비를 갖다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다시 복원을 시켰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를 했던 것도 풀려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일본에 살고 있는 55만 우리 교포들로 하여금 이제 다리 뻗고 자기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미 외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외교에 비해서요. 69년 만에 말하자면 한 단계를 높였어요. 그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미국과는 외교 또 국방 그다음에 주로 경제 외교를 해왔는데 이제 우주 첨단 산업 기술 사이버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외교의 단계를 끌어올렸고 제일 더 중요한 거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저런 식으로 핵을 갖고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전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지금 말하자면 핵무기를 갖자라고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하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을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사용한다는 연합과 연대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바이든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었고 단 한 번의 대통령이 한 적도 없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일 간의 협력 회의를 하고 중동의 58개국의 정상을 한국에 불러오고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여러 연안 도서에 있는 국가 정상들을 다 불러오고 내년에는 중앙아시아의 전 말하자면 정상들을 다 한국에 불러서 회의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한 외교를 늘리는 바람에
예를 들어 중동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세 나라만 해가지고 2년 반 동안에 112조의 수주를 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음에 또 말하자면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다 중단됐었던 말하자면 한미 간의 군사 훈련, 그렇죠. 북한에 대비해서 우리가 북한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갖다가 침탈하겠다고 하는 저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복지 예산 쓸 돈이 없습니다. 그 안보인데. 그런데 미국과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를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다, 안보다, 재정이다, 그리고 경제도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노무현 정권이 끝났던 2008년도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수출 총액의 격차가 수출 총액이 3,600억 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2021년도에 1,000억 불이었습니다. 올 상반기에요. 12억 불로 줄어들었고 하반기에 그게 뒤집어지는 찰나였었습니다. 지금 경제가 배가 터지니까 이제 그만 경제 좀 살리라 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언제든지 경제에 대해서는 배고파합니다, 국민들이. 그렇지만 사실상 수치상으로 뭡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2.6% 우리가 2.5% 경제 성장을 할 정도로 2위. 또 국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히 세계에서 20위 수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8계단을 땡기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정말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있었으면 그런 조치를 했는지 절대로 저는 말하자면은 계엄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런 일을 2년 반 동안 사실상 그렇게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데 끌어왔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철로가 그동안에 이탈돼 있던 철로가 탈선돼 있던 철로가 복원이 됐으니 나머지 2년 반은 저는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됐는지 저는 한번 진짜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수치 같은 걸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를 향한 그 애정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뭐 한 달에 야권에서는 25만 원 전 국민 뭐 지원금 같은 거 준다 이런 식의 공약을 계속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남미 같은 얘기도 하셨는데 포퓰리즘 때문에 망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인기 영합 정책보다는 국가가 좀 재정 건전성을 추구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이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에 대한 애정이 많다라고 좀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동안에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치권에 거의 평생을 계셨잖아요.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당뇨로서 시작을 하셨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굉장히 많이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재임 중에나 퇴임 후에나 이게 불행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평생을 정치권에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접하셨는데 우리나라 그러면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요즘 뭐 곳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조금씩 이제 개헌 같은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떤 제도도요. 지고지선하고 완벽한 제도 없습니다. 내각제로 전환했다고 해서 금방 정치가 지금 저런 수준의 정치, 저런 정치인들의 수준이 갑자기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어느 제도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저는 우선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말 자체부터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큰 대자하고 통자가 다스릴 통, 거느릴 통입니다. 령자가 다스릴 령, 거느릴 령입니다. 다스리고 거느리는 자리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스리고 거느리는데 그것도 앞에다 큰 대자까지 붙여가지고 사실상 이 크게 다스리고 크게 거느리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그건 황제죠. 그건 임금이죠.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상 정말 이 대통령제에 대한 대통령의 그 주어진 권력
이 부분에 대한 견제나 통제나 또 이렇게 자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크게 인식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스리고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예.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헌법에 있는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에요. 맞아요. 예.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그런 것처럼 하나의 국가기관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된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대통령 되는 순간 자신이 아까처럼 이제 제왕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옛날 내가 왕이었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말하자면은 인사, 예. 사적으로 인연 맺었던 사람들 위주의 인사, 아니면 사적인 철학. 예.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적인 철학, 또 사적인 기대, 사적인 여러 가지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은 말하자면 행정부처 19개 부처의 장관들, 19개 부처의 청들, 6개 부처의 처들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분야별로 최대한으로 맡겨야 됩니다. 왜? 세상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적으로 맡겨야 돼요.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최대한으로 전문 분야에다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대통령 역할인데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 국민과의 말로는 소통 안 한다고 하면서도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않고 청와대 중심국가 가장 심했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아니라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있는 척 없는 척하고 보좌를 해야 될 청와대 비서실 위주의 청와대 중심 국가를 만들어갖고 마치 청와대 그 몇 명 소수의 몇 사람들 그것도 거의 대부분들이 다 외부에서 데려다 앉혀놓은 국정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막 부처를 다 마음대로 장악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통이 잘못됐고 아까처럼 대통령이 국가기관이라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가 아직도 제왕적으로 다스리고 거느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권 여당과의 당정청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당정대 용산하고 정부하고 당이 모든 정책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준비 단계부터 성안 단계부터 되고 나서 실시하고 난 뒤에 그것이 평가 단계까지도 당정청이 함께 해야 되는데 청와대 위주로 하고 그리고 청와대하고 정부 위주로 하면서 당이 늘 배제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게 정치인들하고 당인데 이 국민들의 여론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역대 모든 대통령들한테 다 있어요. 모든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건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있습니다. 개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헌 부분을 사실상 저는 지금 개헌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제안해갖고 개헌을 할 수가 있고 국회 3분의 2가 제안을 해서 개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분의 2 다수당이 만약에 개헌을 했어. 근데 영원히 다수당이 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나중에 소수당이 되면 그 다수당 위주의 개헌을 해놓으면 또 개헌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 위주로 개헌을 했는데 그 대통령이 바뀌면 또 개헌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대통령들이 전부 자기 취향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4년 중임제, 내각제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앞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할 때 개헌은 어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란 말을 빼버리자. 그렇죠. 그래서 인민민주주의가 됐든 사회민주주의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개헌이 되고 개헌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개헌을 하는 순간 그 다음 개헌을 또 예고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는 이렇게 헌정 80년이 내일 모레 다가오고 그동안에 이런 많은 모순이 있었었고 짧은 기간 동안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서 성진국 문턱의 앞에까지 온 나라라고 한다면 이제 한 번 정도는 딱 한 번 정도는 국민 헌법이 돼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그다음에 많은 얘기들이 논의되고 정치인들 말고 외부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 헌법이 한 번 정도는 저는 만들어져야만이 모든 대통령, 모든 정권, 모든 정치인들을 승복을 하고 다시는 개헌 갖고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 없도록
이 국민헌법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뭐 담론 같은 거를 앞으로 이제 진행하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만약에 국민헌법 같은 걸 추진한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예.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소득 4만 불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 있고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쟁점되고 문제되는 부분, 또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AI로 바뀌고 있고 첨단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방이 소멸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인구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단한 지금 변화고 위기가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국가의 재앙이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헌법이 돼야지 정치인들 누가 오래 정권 잡고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한 번 비묻고 나 한 번 비묻고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5년 단임제 같은 법을 갖다가 내 살아생전에 내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 식의 그런 인위적인 헌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 그런다면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봐서나 국민들 수준으로 봐서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쟁점을 갖고 제일 중요한 거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나 이런 걸 잘 대비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재헌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민헌법,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그런 헌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근데 좀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이제 대통령제 지금 현재 대통령제 문제점 같은 걸 좀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 대통령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 국한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대통령 힘이 그렇게 막강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같은 거마다 지금 야권이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도 많이 이어가게 되는데 그 지금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네. 저는 이렇게 썩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번에서 그랬다는 게 역대 모든 대통령들한테 위너 테이크스 올 네. 한마디로 말해서 승자가 가졌다면 다 독식을 하는 그렇죠. 그런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대통령과 정부에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부를 통할할 수 있는 행정권도 완전히 대통령한테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검찰을 포함한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사정권의 상당 부분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정권도 가지고 있고 사실 정보기관을 포함한 정보권도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거의 재화를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예. 하는 것도 사실 대통령과 정부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처럼 뭐 이런 한전을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정부 투자기관을 포함한 이런 정부의 거의 모든 조직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제가 아주 정치를 진짜 오래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오래 하시죠. 이번 같이 예.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처음 봤고 이건 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꼼짝을 못하겠구나 예. 라고 하는 그런 아까처럼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행사를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헌법 체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대통령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하면 아까처럼 국회 다수 의석입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행정부를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부를 거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법무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시켰고 그렇죠. 다른 장관들도 거피되면 탄핵시킨다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직접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의원 5명을
아니 장관 5명을 더 탄핵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마비를 시키자. 노종면. 네. 이게 입법부가 장관들을 이렇게 마비시킨다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또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탄핵을 해서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행하는 국무총리도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탄핵을 해서 마비를 시키겠답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장관 5명도 이렇게 마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다. 예. 이건 삼권 분립이 아니죠. 이게 권력 분립입니까? 이런 건 못하게 하려고 삼권 분립이라고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을 뒀고 이게 헌정 질서고 이게 법 질서고 이게 법 체계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원칙을 국회 다수당 좀 의석 차지하고 또 깨버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갖고도 자제를 하고 절제를 하면서 해왔고 하는데 국회가 다수석 한번 차지하고 있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전체를 마비를 시켜버립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국회 예산, 대통령 예산 말고 뭘로 국정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편성을 대통령한테 줬는데 그 국회 예산을 자기들 맘대로 깎고 여당과 협치 없이 단독으로 그걸 통과를 시키겠다. 있는 대로 다 자르겠다. 4조 원이 넘는 뭣도 자르고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그게 여당하고 타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게 여의도 대통령이지. 어떻게 여의도가 국회입니까?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그 여의도 대통령,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의 나라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삼권 분립이 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거, 법치를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있는 거, 이게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 중에서도 다수당입니다. 다수당이 일어나라, 앉아라, 나가라 완전히 국회의원들한테까지 명령을 하고 국민들의 대표를 불러다가 정의를 불러다 놓고 완전히 무슨 정말 잡아놓은 못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체포 동의안을 여당 의원을 여기 뭡니까 저기 하동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을 동의를 해줘서 잡아가라 그러고 야당의 누구는 체포 동의안을 거부를 해갖고 그렇죠. 말하자면 법 집행을 제대로 못하게 다 방해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발언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누구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식의 법을 상당하게 많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법원들이 여권에서 오는 것들은 또 거부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인사 한 사람도 제대로 통과시켜지지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사까지 정부가 하지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건 정말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무너진 나라입니다. 상권 분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안도 예산안도 정부의 인사안도 심지어는 대통령의 권한조차도 정지를 시켜버리고 하는 게 그게 완전히 입법부 위주의 국가지 입법 독식 국가지 입법 독재 국가지 무슨 이게 어떻게 상권 분립 국가입니까? 상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게 상권 분립인데 그것만 했습니까? 사법부 행정부는 그런 식으로 견제를 한다 칩시다. 사법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누구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갖다 탄핵을 해버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판사들도 탄핵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공언을 해서 사실 이게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이건 살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살벌한 국회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독립입니다. 독립이어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법 판단을 할 때에 그럴 때 국민들이 그 사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이든 말하자면은 고소인이든 간에 전체가 다 말하자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정한 수사받기를 원하는데 아니 누구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검사들을 탄핵을 해버리고 검사장을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 사람의 존엄이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그다음에 푸틴하고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나라가 존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존엄은 국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존엄이 국민이지. 대한민국의 존엄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면 다수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당 대표가 존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국회 하는 발언들과 법안과 국회에서 하는 표결과 많은 것들뿐만 아니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아니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에 의해서 그것도 다수당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된다고 한다면 이거 헌법 질서 깨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건 조는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도 탄핵을 해요. 사실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국회 해산권이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국회 해산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보고 그런 국회의원들을 탄핵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많은 투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쟁취해놨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국회 다수당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사법부도 입법부도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붕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이런 국가에서 4만 불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게 그냥 정상적으로 맞는 겁니까?